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저 인간은 왜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 뒤에 이어진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안 깊은 곳을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나는 나무 대문 뒤에 서서 아직 온기가 남은 파탄금파이가 담긴 유리 그릇을 들고 있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떠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 집 뒷마당을 가로질러 걸어 들어갔다. 줄정우를 지나고 소풍용 탁자들을 지나고 나를 향해 돌아보지 않는 얼굴들을 지났다. 그들 중 일부는 내 피부티였고 일부는 낯선 이들이었지만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어머님, 오시는 줄 몰랐어요. 아들 현수의 아내 지영이었다. 담장 뒤에서 들려온 바로 그 목소리였다. 파이 좀 가져왔다. 내가 말했다. 아무도 그릇을 받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탁자 맨 끝에 자리를 찾았다. 접이식 의자가 내 무게에 삐걱거렸다. 등이 쑤셨지만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공기 중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시트로넬라 향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의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40이 넘은 사람에게는 너무 시끄럽고 빠른 음악이었다. 그들은 웃고 먹고 마셨다. 나는 지켜보았다. 아들 현수가 어느 순간 건배를 제의했다. 가족을 위하여 그가 맥주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유리잔이 부딪힐 때 아무도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아이들, 내 손주들이 내 옆을 3번이나 뛰어 지나갔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없었다. 내가 앞치마나 장바구니 없이 있으니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싶었다. 예전에는 지퍼백에 젤리를 담아주곤 했었다. 이윽고 지영이가 다가왔다. 그녀는 카메라가 있을 때 짓는 그 입술을 굳게 담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였다. 뭐, 좀 드시겠어요?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난 괜찮다. 그녀는 너무 빨리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가버렸다. 나는 끝까지 머물렀다. 접시 쌓는 것을 도왔다. 냅킨을 접었다. 다른 사람들이 실내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나는 젖은 종이 타월로 끈적이는 탁자를 닦았다. 그러고 나서 오후한 햇살에 아직 따뜻한 내 빈 유리 그릇을 들고 그곳을 떠났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어떤 결심과 함께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작은 주전자에 커피를 끓였다. 딱 한 잔. 나는 창가 식탁에 앉았다. 현수가 숙제를 하곤 했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의자에 앉기엔 다리가 너무 길었던 시절. 그때는 내가 필요했겠지. 지금은 그저 간신히 나를 견디고 있었다. 그 일요일에 나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 파이 그릇은 깨끗하게 닦여 제자리에 놓였다. 우편물을 가지러 집을 한 번 나갔지만 봉투를 열어보진 않았다.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다시 그의 이름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 집, 그들의 집은 한때 내 집이었다. 적어도 계약금은 내 노후 자금에서 나온 5천만 원은 내가 2번째 기회와 가족 투자를 믿었던 시절에 준 돈이었다. 너희 시작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나는 말했었다. 아무 조건 없이. 식탁에 내 자리도 없이 서류는 여전히 내 서류함에 있었다. 전에는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보고 싶었다. 숫자가 아니었다. 숫자는 알고 있었다. 이름이었다. 누구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준 것을 누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나는 현순의 집이라고 적힌 폴더를 꺼냈다. 그 안에는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그리고 내가 상환 기대 없이 돈을 증여한다고 쓴 자필 편지가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그렇게 썼었다. 그 한 줄을 읽는 것이 아팠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날 저녁 나는 문경이라는 여자에게 전화했다. 친구는 아니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녀는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예전에 상속 관련 일을 했었다. 우리는 몇 년 전 주민센터 문화 강좌에서 만났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재산 증여, 그리고 유산 관련 서류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내일 들러요. 서류 다 가지고. 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잘 잤다. 수면제도 뒤척임도 애니소 없이. 평화라기보다는 어떤 정렬이 이루어진 느낌이었다. 아침에 나는 신중하게 옷을 입었다. 다림질한 바지, 제대로 된 구두, 그리고 날씨에 비해 좀 더웠지만 아껴두던 외투까지. 인생의 모양을 바꾸려 할 때는 단추가 달린 옷을 입어야 한다. 문경희의 집에서는 레몬 세정제와 페퍼민트 차 냄새가 났다. 그녀는 폴더를 보고 서류를 훑어보더니 작게 큰 소리를 냈다. 서면상 기대 조건도 없고 공동 명의도 아니네요. 이건 그들 거예요. 증여한 거니까. 알아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이 무력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녀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계좌, 유언장, 법적 대리인 지정 같은 것들에 대해 말했다. 집을 되찾을 순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받게 할 수는 있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내게 체크리스트를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반으로 접어 지갑에 넣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부엌 식탁에 앉았다. 음악도 텔레비전도 없이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정적만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은 환영하는 정적이었다. 나는 백지 한 장을 꺼내 맨 위에 이름을 썼다. 김현수. 그리고 그 위에 단 하나의 선을 그었다. 수요일에 나는 나눠줄 생각이 없는 파이를 구웠다. 레몬 제스트를 살짝 곁들인 블루베리 파이. 나는 생일이나 추석에나 쓰던 아껴두었던 그 좋은 크러스트 레시피를 사용했다. 이번에는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었다. 이유도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여전히 할 수 있으니까. 파이가 식는 동안 나는 현관에 앉았다. 경자가 세상을 뜨기 전에 준 오래된 무릎 담요로 무릎을 덮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몇몇과 두 집 건너 잔디 깎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오후였다. 4시쯤 낯익은 차 한 대가 길 건너 집 진입로로 들어섰다. 지영의 여동생 지수였다. 장바구니 가득한 식료품과 와인 한 병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노크를 한 번 하고는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편안하고 자신의 자리를 확신하는 태도였다. 나는 그 집에 초대받지 못한 지 거의 4개월이 다 되어갔다. 루비의 생일 이후로. 그때조차 그들은 나를 쓰레기통 옆에 앉혀였다. 음악 소리에서 너무 가깝지 않게 하려고요, 어머님. 현수가 마치 사려 깊은 것처럼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루비는 내가 떠난 뒤에야 내 선물을 열어보았다. 손수 바느질한 그림책이었다. 표지 안쪽에 나는 할머니가 이 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루비에게라고 작은 메모를 썼었다. 그 애는 그 책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그들을 2번 봤다. 한 번은 마트에서였다. 현수는 바빠 보였다. 지영은 야채 코너에서 나를 못 본 척했다. 또 한 번은 도서관에서였는데 루비는 내 옆을 그냥 지나쳤다. 미소도 없이. 마치 내가 대체 교사나 혹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웃이라도 되는 듯한 눈길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복도 서랍에 스티커, 작은 공책, 아이들을 위한 자질구레한 보물들을 혹시나 하며 보관해왔다. 몇 년 동안 충실하게 그 서랍을 채웠다. 그날 나는 그 서랍을 비웠다. 하나도 남김없이 종이 가방에 쓸어 담았다. 나는 그것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길가에 내놓았다. 나는 그 가방이 몇 시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채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꼭 나처럼. 그날 저녁 현수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다. 엄마, 지영이가 일요일에 엄마 기분 상하게 했을지도 모른대. 나쁜 뜻은 없었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가족 행사라는 게 그렇잖아. 나는 2번 읽었다. 그리고 삭제했다. 답장이 아니라 삭제.
더 이상 그의 변명들을 박물관 전시품처럼 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 변명들을 기념품처럼 저장했다. 그럴 뜻이 아니었을 거야. 혹은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라는 부드러운 포장지로 그것들을 감쌌다. 이젠 그만. 7시 누군가 노크를 했다. 순간 혹시나 했지만 옆집 박미숙 씨였다. 렌틸콩 수프가 담긴 용기를 들고 와서는 자기 고양이를 못 봤냐고 물었다. 보진 못했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파이를 나눠 먹었다. 그녀는 현수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내 눈이 왜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파이가 너무 맛있어서 무릎이 다 떨릴 정도라고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필요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복도 선반에서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1987년에 나와 현수 8살, 앞니가 빠진 아이. 내가 온 세상인 것처럼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속삭였다. 네가 그립구나. 지금의 남자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는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법률이라고 표시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내 유언장, 의료 관련 지시서, 그리고 3년 전 내가 넘어졌을 때 현수가 서명했던 병원 대리인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거나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서류를 무릎 위에 한참 동안 올려놓았다. 내일 나는 다시 문경이를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내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가족의 모습과 작별을 고했다. 다음 날 아침 문경이의 사무실은 조용했다. 부드러운 종류의 고요함, 두꺼운 스카프처럼 당신을 감싸는 그런 고요함이었다. 그녀의 책상에는 깔끔하게 쌓인 파일들, 나는 재미로 계약서를 읽는다 라고 쓰인 머그잔,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듯한 페퍼민트, 사탕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병원 대리인 위임장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그녀 앞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다. 오늘부로 철회해 주세요. 그녀는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확실하세요, 선생님? 그건 큰 변화예요. 확실해요.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를 자기 쪽 책상으로 밀었다. 오늘 철회서 접수하죠. 제가 공증할게요. 몇 가지 서명하셔야 하지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녀가 양식을 인쇄하는 동안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복원이었다. 유언장도 수정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현수를 유언 집행인에서 빼주세요. 완전히 빼주세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아들을 완전히 제외하고 싶으시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내가 모은 게 필요 없어요. 이미 자신에게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했고요.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새 양식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럼 누구를 대신 지정하시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찾을 거예요. 전문 변호사 같은 사람이 좋겠네요. 나를 귀찮은 존재처럼 쳐다보지 않는 사람으로요. 그녀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집은요? 집은 가족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매각해주세요. 수익금은 의미 있는 곳에 가야죠. 생각해둔 곳이라도? 나는 지갑에서 낡은 안내 책자 하나를 꺼냈다. 그림에이 개 있는 한비처성 의집이요. 아주 오래전 현수가 태어나기 전에 저도 거기 머문 적이 있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화면에서 몇 개의 상자를 클릭할 뿐이었다. 결심이 아주 확고하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충분히 오랫동안 불확실하게 살았어요.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나는 신중하고 단호한 필치로 모든 것에 서명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공증하고 깔끔하게 스테이플러로 찍어
각 사본 한 부씩을 내게 건넸다. 내가 일어서서 떠나려 하자 그녀는 나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밖의 공기는 전보다 더 날카롭게 느껴졌다. 해는 떴지만 상관없었다. 어떤 날은 스스로 날씨를 지니고 다니는 법이니까. 나는 외투를 더 여미고 천천히 차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하니 전화기에 불이 깜박이고 있었다. 메시지 한 통. 엄마, 법률 문제라던 음성 메시지 받았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지영이가 엄마 지난 주말에 좀 이상했다고 하던데. 아무튼 전화 줘. 알았지. 나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러고는 그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젊고 예의 바른 남자였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앞문과 뒷문 자물쇠를 교체했다. 그가 새 열쇠를 건넸을 때 나는 4개를 복사했다. 하나는 지갑에, 하나는 내와 금괴, 하나는 옆집 미숙 씨에게, 하나는 내 은행 안전금괴에 넣었다. 그날 밤 나는 더 잘 잤다. 꿈도 없이야 그저 휴식이었다. 토요일 아침은 비 냄새와 함께 찾아왔다. 요란한 비가 아니라 사물의 가장자리에 스며드는 부드럽고 금속성 섞인 축축함이었다. 나는 장화를 신고 어쨌든 밖으로 나갔다. 정원은 몇 주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메리골드는 지친 어깨처럼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가지를 쳐냈다. 손에 쥔 가위가 통제력처럼 느껴졌다. 정오에 나는 우리은행 지점으로 갔다. 지점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조용했다. 긴 줄도 없이 그저 프린터의 낮은 웅성거림과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의 정중한 잡담 소리만 들렸다. 나는 지점장을 불렀다. 트리나라는 이름의 여성이 나왔다. 활기차지만 친절한 그녀는 나를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로 안내했다. 제 계좌에 등록된 모든 공인 사용자 목록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화면을 띄웠다. 공동 명의자 한 분과 카드 사용 허가자 한 분이 등록되어요? 있네요. 김현수 씨, 아드님이시죠? 그랬었죠. 그녀는 망설였다. 삭제해드릴까요? 기록을 지워버리고 싶네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완전히요? 네. 접근 권한을 삭제하고 카드를 취소하고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만 재발행해 주세요. 그리고 보안 질문도 새로 설정하고 온라인 로그인 정보도 바꾸고 내가 직접 방문할 때까지 계좌를 잠그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이핑을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책상 위 화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스킨 답서스였다. 윤기. 나는 하트 모양의 잎사귀가 바닥을 향해 부드럽게 늘어져 있었다. 현수의 아기 방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다. 현수가 한 번은 그 흙을 먹으려 했었다. 나는 너무 웃겨서 기저귀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었다. 트리나는 변경사항을 인쇄해서 나에게 서류를 밀어주었다. 알림 설정을 하시거나 신탁을 만드시려면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요. 내가 말했다. 아직 내 인생의 다음 버전을 구축하는 중이라서요. 그녀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은행을 나왔을 때 나는 의기양양하지 않았다. 나는 정화된 기분이었다. 집에 와서 나는 사진 상자들, 명절 식탁보, 그리고 끝내지 못한 퀼트가 있는 복도 벽장으로 갔다. 나는 내와 금고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내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집문서, 출생증명서, 보험증권들. 나는 현수의 출생증명서를 꺼냈다.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저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것을 역사라고 표시된 폴더에 넣어 다른 모든 것과 떨어진 서랍에 보관했다. 그날 밤 나는 주소록을 폈다. 90년대에 쓰던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한 작은 플라스틱 칸막이 탭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D 섹션을 펴고 이름들을 응시했다. 김현수와 윤지영, 김루비와 김민준.
나는 펜을 꺼내 각 이름 위에 단 하나의 선을 그었다. 그러고 나서 ME 섹션을 펴고 새 이름을 썼다. 문경이, 법률고문, 신탁 및 유산.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어두고 잤다. 비가 지붕 위에서 부드러운 타악기 소리를 냈다. 악몽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꾸준한 알만이 있었다. 일요일, 미숙 씨가 이번에는 바나나 머핀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우리는 부엌에 앉아 그녀의 현관 밑에 자리 잡은 길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고양이에게 버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날 때까지 머물렀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일요신문을 집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나는 동네 가장자리의 조용한 단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 매물 목록에 밑줄을 그었다. 방 2개, 1층, 세탁기와 건조기 포함. 딱 적당했다. 나는 그것을 오려내어 냉장고에 붙였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누군가가 저 인간은 왜 아직 살아있는 거야?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이 분명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값싸게 내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월요일, 나는 문경이가 추천해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도윤이라는 남자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낮았다. 만나서 눈을 보기도 전에 신뢰가 가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였다. 나는 등기 변경과 재산 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목요일로 약속을 잡아주었다. 그동안 나는 모든 것을 모았다. 집문서, 재산세 기록, 내가 20년 동안 보관해온 수리 내역서들, 새 지붕, 새 배관, 현수가 투자할 가치가 이제 없다고 했지만 내가 어쨌든 비용을 지불했던 그 보일러까지 모든 영수증은 그들이 잊고 싶어하는 이야기 속의 실 한 가닥이었다. 나는 깔끔하게 사본을 만들었다. 폴더에 라벨을 붙였다. 내가 끝마쳤을 때 내 식탁은 아무도 저항하리라. 예상치 못했던 한 여자의 작전 상황실처럼 보였다. 그날 밤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나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잠시 후 자동 응답기가 작동했다.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저희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수 씨가 계속 전화했고요. 루비도 어머님에 대해 물어보고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제발 다시 전화 주세요. 나는 자동 응답기를 껐다. 그 거짓말이 오래된 향수처럼 공기 중에 내려앉았다. 루비는 몇 주 동안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생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영이가 자기계 사진 아래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라고 남긴 인스타그램 알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 생일에 나는 부엌에 홀로 앉아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컵케이크 하나를 만들었다. 그들은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불안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목요일, 나는 네이비색 카디건을 입었다. 빛에 비추면 여전히 반짝이는 자가의 단추가 달린 옷이었다. 나는 최도윤 변호사 사무실에 20분 일찍 도착했다. 접수원이 커피를 권했지만 사양했다. 그날 내 손은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조용하고 지적인 방식으로 친절했다.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다. 나는 즉시 그가 마음에 들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말했다. 집을 신탁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 중 누구도 접근할 수 없게요. 지금도, 나중에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전 신탁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선생님께서 수탁자이자 수익자가 되시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면 원하시는 곳 어디로든 갈 수 있죠. 매각해서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싶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한빛처성 그 집으로 가도록요. 그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가족 상속분은 없고요. 네. 그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받아 적었다. 그리고 제가 수익자로 등재되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서류에서 현수를 제외하고 싶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의료대리인 위임, 전부 다요.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사무실 내에서 공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유원장도 수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건 이미 제 유산 변호사와 시작했습니다. 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린 그냥 공식화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조항을 검토하고 양식에 서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항들을 지정하며 일했다. 그는 인내심과 정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일이 끝났을 때 그는 내게 얇은 바인더 하나를 건넸다. 신탁 서류철입니다. 그가 말했다.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나머지 서류들은 저희가 이번 주에 접수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이상한 견고함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섰다. 마치 내 척추가 다시 진짜 무게를 갖게 된 것처럼. 집에 가는 길에 나는 동네 빵집에 들렀다. 몇 년 만이었다. 카운터 뒤의 직원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내가 사랑스럽다며 쿠키 하나를 공짜로 주었다. 나는 레몬 타르트를 사서 차 안에서 먹었다. 햇빛이 앞 유리를 통해 무릎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집에 와서 나는 조용히 앉아 신탁 서류를 다시 읽었다. 내 이름, 내 서명, 내 조건. 허점도 약점도 없었다. 몇 달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나 자신을 선택했다. 그날 저녁, 하늘이 물들기 시작할 무렵 차 한 대가 내 집 진입로로 들어섰다. 현수였다. 그는 환영받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처럼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가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노크했다. 마침내 그가 문을 통해 소리쳤다. 엄마, 제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자물쇠도 바꾸고 내 번호도 차단하고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는 화가 났다기보다 불확실해 보였다. 자신이 더 이상 펜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지도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그냥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떠났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10분간 기다렸다가 일어섰다. 나는 창문으로 그가 천천히 차를 빼는 것을 지켜보았다. 운전대 뒤에 그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따랐다. 설탕만 넣고 우유는 넣지 않았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부드럽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침묵을 더 크게 듣게 될 거란다. 앞마당이 이렇게 깔끔해 보인 것은 몇 년 만이었다. 금요일 나는 울타리를 다듬고 현관을 쓸고 문 위에 깨진 전구까지 교체했다. 누군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대한 애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집이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집의 잘못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에서 43년을 살았다. 현수가 5살 때 이사 왔다. 그 애가 가장 좋아하던 일은 창턱에 장난감 공룡들을 줄 세우고 반 친구들처럼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다. 얘는 레베카고 얘는 풀턴 선생님이야. 한때는 내 꿈의 집이었다. 방 3개, 넓은 앞 창문, 내가 재봉실로 바꾼 좁은 다락방, 내가 모든 벽을 직접 칠했다. 남편 영철이 죽고 나서는 부엌 바닥 타일을 깔았다. 이웃들이 그냥 아들 도움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빗물바디 망을 교체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오래전에 기다리는 것을 멈췄다. 그날 오후 나는 메모장을 들고 각 방을 걸어 다녔다. 손님방에는 한때 현수와 지영이 가구가 필요할 때 주겠다고 제안했던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다. 그들은 너무 구식이라고 말했다. 복대는 내 여동생이 평화가 깃든 집이라고 수놓아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너무 오래 걸려 있어서 그 뒤의 벽이 주변 페인트보다 더 깨끗했다. 뒷방, 현수의 옛날 방에는 커튼이 여전히 작은 돛담배 문이었다. 몇 년 전에 바꾸려고 했지만 항상 무슨 일이 생겨 미뤘다.
벽장에는 여전히 먼지 쌓인 야구카드 상자와 개인 물품이라고 적힌 신발 상자가 있었다. 나는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뒷마당의 사과나무는 이제 휘어져 있었다. 시간이 그것을 왼쪽으로 끌어당겼지만 매년 봄 여전히 반항적으로 꽃을 피웠다. 마치 자신이 지쳤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나는 거의 1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현수가 바로 저 나무에 올라갔다가 꼼짝 못하게 되어 내가 맨발로 사다리를 끌고 맹렬하게 뛰쳐나올 때까지 사이렌처럼 울부짖던 때를 기억했다. 그 후에 그 애가 남은 눈물로 떨면서 나를 껴안았던 방식.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지영이를 처음 집으로 데려왔던 때를 기억했다. 그녀가 마치 아직 리뷰가 달리지 않은 모텔을 둘러보듯 우리 집을 훑어보던 방식. 아늑하네요. 그녀가 말했었다. 나는 루비를 처음 안았던 때를 기억했다. 그녀의 뺨은 붉고 쭈글쭈글했다. 현수는 그날 정말로 울었다. 완벽해. 그가 속삭였다. 나는 지영이가 애들은 옛날 음식 안 먹어요. 라며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했던 그 추석을 기억했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약식을 가져갔는지. 루비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 민준이는 비누 맛이 난다고 했다. 그들은 웃었다. 그 애가 내가 그들의 명절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을 그만둔 해였다. 하지만 나는 베이킹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메모장에 적었다. 커튼은 남긴다. 이불은 가져간다. 부엌에서 나는 스토브 위 찬장을 열었다. 내 베이킹 찬장.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바닐라, 시나몬, 흑설탕, 영철이 우리 10주년 기념일에 사준 무거운 계량컵.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해서 보관이라고 표시된 완충 상자에 넣었다. 다음 날 나는 신문에서 오려냈던 그 아파트 단지에 전화했다. 테레사라는 친절한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원룸 하나 아직 남아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1층이고 빛이 잘 들고 조용해요.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나 선생님들이죠. 고양이 키워도 되나요? 네, 됩니다. 나는 고양이가 없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화요일로 방문 예약을 잡았다. 그날 밤 나는 담요를 두르고 차 한 잔을 들고 현관에 앉았다. 거리는 고요했고 길 건너편에 현관등 몇 개가 켜져 있었고 옆집에서 풍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헤드라이트를, 발소리를 누군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며 이곳에 앉아있던 모든 밤을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다. 오늘 밤 나는 그냥 앉아 있었다. 기대도 갈망도 없이. 그저 차가운 공기 속에 내 이름은 여전히 내 것이고 내 집은 여전히 조용한 채로 나 홀로 나는 현수를 생각했다. 그가 그립지 않았다. 정확히는 그의 관념이 그리웠다. 내 커피 테이블 위에 레고성을 짓던 아들. 길을 건널 때 내 손을 너무 꽉 잡았던 아이. 그 아이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일정 외에는 보지 못하는 남자로 대체되었다. 언젠가 나는 그를 제대로 애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나는 짐을 싸야 했다. 전화는 일요일 저녁에 왔다. 현수가 아니라 루비에게서였다. 할머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작았다. 이 번호 아직 쓰세요? 그렇단다. 잠시 침묵. 아빠, 옛날 폰에서 찾았어요. 제가 찾는 거 아빠는 몰라요. 나는 기다렸다. 뒷마당 일, 미안해요. 사실 모든 게 다요. 나는 서둘러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타인을 그들의 수치심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 본능은 내 안에 오래 살아왔지만 최근에 퇴거시켰다. 뭐가 미안한데? 나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할머니한테 말 안 건 거요. 도서관에서 못 본 척한 거요. 엄마가 그 말 했을 때 웃은 거요.
웃기지 않았는데. 그녀는 말을 멈췄다. 너는 그냥 소속되고 싶었던 거겠지. 내가 대신 말을 끝맺었다. 네. 나는 그녀를 바로 용서하지 않았다. 진짜 사과는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전화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다. 만나러 가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저 혼자요. 나는 내가 비웠던 파이 서랍을 생각했다. 그들이 답장을 멈춘 후에도 계속 보냈던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녀가 빙판길을 건널 때 내 손을 꽉 잡곤 했던 방식을. 좋아. 내가 말했다. 내일 학교 끝나고 들르렴. 너 혼자. 그녀는 마치 여름 내내 숨을 참고 있었던 것처럼 숨을 내쉬었다. 갈게요. 약속해요. 나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찻잔 속의 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월요일은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잿빛으로 밝았다. 모든 것을 더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이었다. 나는 호두빵을 구웠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집안을 따뜻한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였다. 4시 12분, 루비가 노크를 했다. 그녀는 두 사이즈는 더 커 보이는 후드티에 신발끈이 풀어진 운동화를 신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마스카라 때문만은 아닌 무언가로 젖어 있었다. 문 안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네가 노크를 할 줄 몰랐단다. 나는 대답했다. 안으로 들어와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빵을 조금씩 떼어 먹었다. 나는 차를 따랐다. 엄마가 할머니 미쳤대요. 그녀가 악의 없이 말했다. 우리를 끊어내고 있다고요. 나는 끊어내는 게 아니야. 나는 선택하는 거야. 내가 말했다. 거기엔 차이가 있단다. 그녀는 거의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널 미워하지 않아. 내가 덧붙였다. 저도 할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그냥 어른들 행동을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보고 싶어지기 전까지는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그 문장이 내 안에 무언가를 접었다. 다시 오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된다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이 그에게 불친절해지는 법을 가르치기 전 8살 현수와 똑같은 눈을 가진 이 아이를 다시 와도 된단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파이 때문도 선물 때문도 아니야. 오직 진실을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녀는 1시간 동안 머물렀다. 우리는 현수나 지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학교, 책, 그리고 그녀가 원하지만 키울 수 없는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호일에 싼 호두빵 2번째 조각을 들고 떠났다. 그녀가 진입로를 걸어 내려간 후 나는 그녀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지켜보았다. 희망을 느끼진 않았다. 나는 솔직함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썼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다들 필요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저 안에서 부드럽게 잠그고 혼자 와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이들을 위해 창문을 살짝 금가게 열어두면 되는 것이다. 그 후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천천히 짐을 쌌다. 한 번에 서랍 하나씩, 한 번에 기억 하나씩. 감상에 젖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간직하고 왜 간직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가지 않았다. 아파트 방문은 목요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저절로 설 수 있을 만큼 진한 커피를 내렸다. 나는 슬랙스 바지와 블라우스를 입었다. 누가 나를 판단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은 깔끔한 솔기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다. 아파트 단지는 안내 책자가 보여준 것보다 더 단순했지만 마음에 들었다. 벽돌 건물들, 깔끔한 화단, 느티나무 아래의 벤치. 관리인인 테레사가 이미 내가 누군지 안다는 듯이 나를 맞이했다. 1층이에요. 그녀가 1삐4의 문을 열며 말했다. 남향 창문이고요. 이웃들은 조용하고 난방비 포함이에요. 공간은 작았지만 솔직했다.
가식도 차가워진 목소리들의 메아리도 없었다. 그저 깨끗한 빛과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리는 벽들 뿐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라미네이트 상판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대리석은 아니었지만 내 것이었다. 스토브는 화구가 4개뿐이었고 냉장고는 마치 비밀을 간직한 것처럼 희미하게 웅궁거렸다. 마음에 들었다. 이걸로 할게요. 내가 말했다. 테레사가 눈을 깜박였다. 생각해 보시지 않고요? 이미 다 했어요. 그날 저녁까지 서류 작업은 끝났다. 나는 보증금을 냈고 이사 날짜를 월초로 잡았다. 3주.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떠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반쯤 채워진 상자들 사이 거실에 앉아 새 주소로 카드를 작성했다. 김은자 매집18 윌로우뷰 아파트 1IEO. 현수에게 전달할 주소는 없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에 넣으며 미소 지었다. 이틀 후 현수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바로 노크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기 전에 차 소리를 들었다. 엔진이 한동안 밖에서 공회전했다. 마치 운전대 뒤에서 무언가를 연습하는 것처럼. 그가 마침내 현관에 올라섰을 때 나는 문에서 그를 맞이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날 차단했더군. 그가 말했다. 화가 났다기보다 혼란스러워했다. 모든 걸 다 바꿨어. 그래? 왜? 나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어버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내가 몇 년 전에 그를 제대로 보기를 멈췄던 건지도. 지영이가 한 말 들었다. 내가 말했다. 뒷마당에서. 그리고 네가 웃는 소리도 들었어. 그가 움찔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도 걔 어떤지 알잖아. 걔는 생각 없이 말해. 농담이었어. 아니, 현수야. 농담은 웃음 포인트라도 있어야지. 그건 그냥 침묵으로 포장된 잔인함이었어. 엄마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게 바로 문제야. 그가 눈을 깜박였다. 그래서 끝이야? 그 고약한 오후 하루 때문에 날 지우는 거야? 웃음이 나올 뻔했다. 하루? 그 오후는 수년간 쌓아 올린 더미 위의 마지막 지푸라기일 뿐이었어. 몇 년 동안 뒷전으로 밀려나고 무시당하고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 내가 편리하긴 했지만 결코 고려되지는 않았던 삶. 난 널 지우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난 그냥 마침내 나 자신을 선택하는 거야.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루비는 만나게 해준다며? 그래. 그럼 걘 봐주는 거네. 아니, 걘 다시 오고 싶다고 요청했어. 넌 네 이름이 서류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거 돈 때문이야. 아니, 이건 존엄성 때문이야. 그는 내 너머로 복도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그는 자기 학교 사진이 여전히 액자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이드 테이블이나 내가 보관하곤 했던 명절 카드 바구니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복도는 깨끗하고 말끔했다. 난 언제나 엄마 아들일 거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난 언제나 내게 줬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 여자일 거고. 나는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쾅 닫은 게 아니라 그냥 닫았다. 창문 너머로 그가 잠시 더 서성이다가 떠나는 것이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7분 동안 울었다. 시간을 쟀다. 나는 그 단절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었다. 후회해서가 아니라 끝맺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차를 끓이고 상자 하나를 더 접어 보관이라고 표시된 문 옆에 두었다. 부엌 식탁에는 이제 중요한 것들만 남아 있었다. 찻잔 하나, 램프 하나, 얕은 그릇에 담긴 오렌지 몇 알. 다른 모든 것은 포장되거나 기부되었다. 나는 더 이상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딱 하나의 작은 삶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만. 일요일 오후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티타임을 주최했다. 생일이나 명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온기를 위해서였다. 절뚝거리며 십자말풀이 책 가방을 든 영희 씨가 먼저 왔다. 그 다음엔
섭씨 11도인데도 모피 트리밍 코트를 입은 순자 씨가 왔다. 그리고 교회 성가대에서 만난 오랜 친구, 여전히 초봄과 오래된 봉투 냄새가 나는 향수를 뿌리는 정숙 씨가 왔다. 각자 음식을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왔다. 나는 이건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스파이스 케이크 하나를 구웠다. 화려하진 않고 딱 한 조각씩 먹고 한 조각이 남을 만큼만. 우리는 창가에 앉았다. 오후의 빛은 부드럽고 창백했다. 나는 이가 빠진 찻잔에 차를 따랐다. 2번의 이사와 94년에 한 번의 낙하사고에서 살아남은 파란색 세트였다. 아무도 현수나 루비 혹은 집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어깨 통증과 식료품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자 씨는 잔돈을 더듬거리는 자신을 2분이나 더 기다려준 버스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희 씨는 자기 조카딸이 만화 고래가 그려진 양말을 신는 남자애와 약혼했다고 말했다. 정숙 씨는 도서관 시 모임 얘기를 꺼내며 우리도 함께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것은 내가 몇 년간 느꼈던 가장 큰 위안이었다. 어느 순간 70세가 넘은 여성들이 따뜻한 것을 마실 때 항상 그렇듯이 대화가 잠시 잦아들었다. 방 안은 어색함 때문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인해 조용해졌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나 이사 가요. 새쌍의 눈썹이 올라갔지만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다. 시내 건너편에 작은 곳을 하나 구했어요. 이달 말까지는 떠날 거예요. 순자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들은 알아요? 알 필요가 없어요. 영희 씨가 그것만으로 모든 설명이 충분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1시간 더 머물다가 컵 씻는 것을 돕고 남은 케이크 한 조각을 호일에 싸서 곧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떠났을 때 집은 고요했지만 비어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각 방을 걸어 다녔다. 이번에는 작별 인사가 아니라 축복으로서. 복도에서 나는 현순의 가족사진 액자를 두곤 했던 선반 옆에 멈춰섰다. 결혼식, 생일, 첫 등교일. 나는 이미 대부분을 치워버렸다. 다시 걸고 싶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하지만 하나가 남아 있었다. 나와 영철의 사진. 앞 현관 페인트 칠을 마쳤을 때 이웃이 찍어준 사진이었다. 우리 둘 다 페인트가 잔뜩 튄 채 트로피처럼 붓을 들고 있었다. 그는 웃고 있고 나는 햇빛 속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집어들어 행주에 쌌다. 그것은 필수품이라고 표시된 상자로 들어갔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일기를 펴고 썼다. 오늘 새 여자가 내 부엌에서 차를 마셨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아무도 정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함께 존재했다. 그 항목은 내가 예전에 쓰곤 했던 거짓 행복과 의무적인 감사로 가득 찼던 모든 크리스마스 소식지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를 듣고 잠에서 깼다. 짧고 차가웠다. 루비랑 얘기하셨다면서요. 그리고 현수 씨 말로는 어머님이 적대적으로 구신다던데요. 이게 어머님 방식의 관심 끌기라면 정말 서글프네요. 나는 한 번 재생하고 삭제했다. 적대적이라고? 그들은 마침내 목소리를 낸 여자를 그렇게 불렀다. 그들은 침묵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복무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그렇게 불렀다. 나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공기 중에는 젖은 잎사귀 냄새와 오래된 풀의 희미한 단내가 났다. 나는 내가 수십 년간 직접 깎았던 잔디밭을 맨발로 걸었다. 예전에 정원이 있던 맨 구석, 흙은 여전히 검었다. 나는 무릎의 통증을 무시하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흙 속으로 손가락을 파묻었다. 짐을 싸다가 발견한 오래된 종이봉투에 든 메리골드 씨앗 3개를 심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표시하기 위해 딱 3개만. 수요일 오전 10시 42분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정오쯤에 왔으니까. 그리고 항상 미안해하며 노크하는 미숙 씨도 아니었다. 아니,
이 노크는 연습한 듯 정중했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지영이가 날씨에 비해 너무 높은 하이힐과 젖은 뼈 색깔의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립스틱은 완벽했지만 눈은 긴장해 있었다. 어머님, 그녀는 클립보드에서 단어를 읽는 것처럼 말했다. 지영가? 그녀는 들어와도 되는지 묻지 않았다. 그것이 허용되었던 이야기 속에 여전히 사는 사람처럼 나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그녀 뒤에서 문을 닫았다.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녀는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거실 한가운데 섰다. 지갑 앞에서 두 손을 너무 꽉 마주 잡고 있었다. 이건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녀가 시작했다. 현수 씨를 차단하셨죠. 계좌도 바꾸셨고요. 루비는 몰래 어머님께 전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까지 하신다고 들었어요. 다 사실이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저항이 없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박였다. 저흰 어머님, 가족이에요. 그녀는 그 단어가 닻이라도 되는 것처럼 힘주어 말했다. 기분 나쁜 하루 때문에 저희를 그냥 지울 순 없으세요. 나는 그녀를 살폈다. 그녀가 마치 보석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며 대립을 두르고 있는 방식을. 하루가 나빴던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건 수년간의 정중한 무시, 미지근한 초대, 환영받는 대신 용인되었던 시간들이었지. 그 하루는 그저 커튼을 걷어냈을 뿐이야. 그녀의 턱이 굳어졌다. 저희 어머님께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그게 문제야. 너희는 요구한 적이 없지. 그저 기대했을 뿐. 현수 씨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남편은 누군가 자기 어머니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할 때 웃지 않아.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금 현수 씨를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은 루비를 벌주고 있는 거예요. 애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는데 어머님은 무슨 자기 주장을 증명하려고 애를 이용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옳아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여전히 내 이름을 너무나 쉽게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루비는 혼자 나를 찾아왔어. 걘 16살이야. 닫힌 문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지영이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은 항상 일을 극적으로 만드셨죠. 아니, 난 항상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지. 나는 이제 더 날카롭게 말했다. 너희 집 계약금, 아이 돌보기, 밑반찬들, 급할 때 차 태워주기. 내가 미관을 해칠까봐 장식 뒤편에 배치되었던 생일날의 조용한 인내까지. 그녀가 몸을 돌려 서성거렸다. 과장하고 계시네요. 어머님은 항상 까다로우셨어요. 나는 그때 미소 지었지만 친절한 미소는 아니었다. 여자들이 자신의 침묵을 내어주는 것을 멈출 때 그렇게 불리나 보구나. 그녀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그때 그녀는 현관문 근처에 쌓인 포장된 상자들을 발견했다. 정말 하시는 거네요. 그래. 그럼 그 작은 아파트에 혼자 계실 땐 어떡하실 건데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요? 루비가 전화하는 걸 잊어버리면요? 내겐 여전히 내가 있겠지.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난 내 존재에 움찔하는 사람들,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느니 차라리 정직함과 함께 혼자 있겠어. 그녀는 마치 집이 그녀의 승리를 도와줄 것처럼, 벽들이 동참이라도 해줄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걸 내던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신탁 서류가 든 바인더를 집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난 마침내 무엇을 간직할지 선택하고 있는 거야. 지영은 잠시 더 거기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지갑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떠나기 전에 그녀가 돌아섰다. 마음 바뀌셨을 때 저희가 달려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난 도망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녀 뒤로 문이 닫혔다. 마치 문장 부호처럼.
그날 저녁 늦게 루비가 내게 한 줄짜리 문자를 보냈다. 엄마, 완전 화나서 집에 왔어. 할머니 괜찮아? 완벽하게 괜찮지. 나는 답장했다. 어떤 분들은 다쳐야만 한단다, 루비야. 그게 네가 반대편에 있다는 뜻은 아니야. 그녀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고 뒤이어 이렇게 썼다. 목요일에 쿠키 가져가는 거 여전하지. 바람 맞히면 안 돼.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서류가 준비되었다. 목요일 아침 문경이가 전화했다. 모든 서류의 서명, 접수,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신탁은 효력이 발생했고요. 선생님 계좌는 보호되고 유언장도 수정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 삶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유일한 결정권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말했다. 대부분의 고백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 두 단어였다. 선생님이 자랑스럽네요, 은자 선생님. 나는 전화기에 대고 미소 지었다. 재밌네요.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나서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하는지요. 전곡까지 나는 은행에 도착했다. 바인더를 손에 들고 최종 양식을 제출했다. 창구 직원은 겨우 25살 정도 되어 보였지만 그 서류들을 마치 신성한 것인 양 다루었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다. 수익자 정보는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 서류로 아드님의 모든 공유 접근 권한이 삭제됩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내가 한때 냉정함으로 오해했던 그런 종류의 차분한 효율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이해했다. 그녀는 그저 준비가 되어 있었을 뿐이다. 나처럼. 그 후 나는 두 블록을 걸어 우체국에 가서 새 사서함 열쇠를 받았다. 그들이 우편물 전달 주소를 물었을 때 나는 거절했다. 나를 진정으로 찾아야 할 사람은 이미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의 빛이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다. 나는 간 내린 차 한 잔을 따르고 마지막 봉투, 내 의료 관련 지시서를 꺼냈다. 새 주치의를 위한 사본 한 부, 안전 금고를 위한 또 한 부. 마치 내가 몇 년 동안 수선해온 드레스의 마지막 실을 꿰매는 기분이었다. 3시 30분, 루비가 도착했다. 그녀는 당신은 어떤 종류의 꽃인가요? 라는 퀴즈가 실린 잡지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초콜릿칩 쿠키를 가져왔다. 우리는 현관에 앉아 쿠키를 먹으며 연필로 답에 동그라미를 쳤다. 나는 라일락이 나왔다. 조용하고 관찰력이 있으며 쉽게 과소평가된다. 루비는 메리골드였다. 회복력이 강하고 뿌리 뽑기 어렵다. 그녀가 씩 웃으며 큰 소리로 읽었다. 딱 맞네. 쿠키가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다. 그녀는 벤치 아래에서 가볍게 다리를 흔들었다. 아빠가 할머니 가족한테 등 돌린대.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상처받았나 봐. 그녀가 더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렇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온통 그 얘기뿐이야. 그럼 드디어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네. 내가 말했다. 그녀는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옛날에 할머니가 그리워요. 아니, 내가 말했다. 너는 조용히 지워지는 걸 스스로 허락했던 내 모습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건 생존이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냥 스케치예요. 그녀가 갑자기 수줍어하며 말했다. 어젯밤에 그렸어요. 잘 그린 건지 모르겠네. 나는 그것을 펼쳤다. 거칠지만 분명한 연필 그림. 한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허리는 꼿꼿하고 시선은 앞을 향했다. 그녀 앞에는 체스판이 가 있었다. 그녀 쪽에는 단 2개의 말만. 반대편에는 모든 말이 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들은 이기는 위치에 있었다. 이분 아직 안 끝났어요. 루비가 말했다. 이제 막 자기 게임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새 아파트에 걸어도 될까?
내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정말요? 지붕 뒤로 하늘이 복숭아색으로 변할 무렵 그녀는 떠나려고 일어섰다. 이게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러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너로서만 가식 없이. 그녀가 활짝 웃었다. 메리골드는 가식 떨지 않아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그림이 놓여 있고 집은 내 주위에서 조용했다. 모든 서류의 서명이 끝났고 모든 결정이 내려졌다. 더 이상 구할 허락도 너무 늦거나 너무 얄팍하게 오는 초대를 바랄 희망도 없었다. 쓰라리개가 아니라 단호하게 끝이 났다. 내일 나는 마지막 상자들을 싸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희망보다 더 좋은 것, 공간. 이삿날은 조용히 별다른 의식 없이 찾아왔다. 나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20년 넘게 사용한 이 빠진 머그잔에 커피를 끓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엌에 맨발로 섰다. 발바닥 아래 장판이 시원했다. 빛은 아직 창문에 닿지 않았지만 내게는 빛이 필요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이 집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9시 정각에 도착했다. 2명의 젊은 남자, 예의 바르고 빨랐다. 내 짐이 몇 상자 안 되는 것에 조금 놀란 듯했다. 나는 모든 것에 명확하게 라벨을 붙여두었다. 주방, 보관, 옷장, 기부, 침실, 추억, 그리고 아직 열지 마시오라고 표시된 상자 하나.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다. 정오쯤 되자 집은 거의 비었다. 벽들은 마치 숨을 내쉬는 것처럼 지쳐 보였다. 나는 천천히 각 방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 표면을 스쳤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복도에서 나는 현수의 키를 재던 자국이 있던 곳에 잠시 멈췄다. 오래전에 페인트로 덮여버린. 가볍게 누르면 여전히 그 자국들을 느낄 수 있었다. 5살, 7살, 13살.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의 인치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텅 빈 복도 테이블 맨 위 서랍에 작은 봉투 하나를 넣어두었다. 그 안에는 열쇠 하나와 이 집은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고맙다. 라고 간단히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뒤로 현관문을 잠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파트는 새 페인트 냄새와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났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내가 요청한 곳에 정확히 상자들을 놓아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팁을 너무 많이 주었다. 상관없었다. 관리사무소의 테레사가 환영 꾸러미와 작은 화분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 초록색이 좀 있어야죠. 그녀가 말했다. 창턱에 두시라고요. 고양이 모양의 세라믹 화분에 담긴 작은 다육식물이었다. 나는 그것을 부엌 싱크대 옆에 두고 속삭였다. 우린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장 먼저 푼 짐은 주전자였다. 2번째는 루비의 그림이었다. 나는 그것을 창가 근처 빛이 부드럽게 비추는 곳에 걸었다. 연필 선들이 방금 그린 것처럼 빛났다. 그날 밤 나는 토스트를 만들어 담요로 몸을 감싼 채 발코니에서 먹었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저 바람소리와 벽을 통해 가끔 들려오는 다른 누군가의 텔레비전 소리뿐.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 아니었다. 나는 드넓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지막 상자를 풀었다. 안에는 필수품들이 들어 있었다. 드레스 2벌, 신발 1켤레, 내가 수십 년간 모아온 단추통, 그리고 가장자리가 살짝 누렇게 변하고 3번 접힌 편지 1통. 남편 영철의 필체였다. 그가 수술 전에 내게 쓴 편지. 그가 살아남지 못했던 그 수술. 무슨 일이 생기거든 움츠러들지 마오. 계속 열려있고 따뜻하게 지내시오. 주먹 쥔 손을 펴고 살아요.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졌소. 나는 그것을 내 유언장을 보관하는 서랍에 함께 넣었다. 그날 오후 나는 새 오븐에서 처음으로 빵을 구웠다.
호두빵. 이제는 레시피라기보다 의식에 가까워진. 빵이 구워지자 아파트 전체가 너무나 익숙한 냄새로 가득 찼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4시, 루비가 학교 가방을 메고 뺨에 멍이 든 채 도착했다. 심각한 건 아니고 체육 시간에 배구공에 맞은 자국이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잼 가져왔어요. 그녀가 작은 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무화과랑 뭐 섞인 거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창가의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따뜻한 빵 2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잼을 두껍고 천천히 바른 다음 고개를 들었다. 이게 평화 같은 느낌일까? 전부는 아니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평화의 한 귀퉁이는 맞아. 그녀는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양손으로 빵을 먹었다. 냅킨 위로 부스러기가 떨어졌다. 그녀는 마스크에 수염을 그려서 교장실에 불려간 반 남자애에 대해 말했다. 한 강의 동안 음을 34번이나 말한 영어 선생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생일 초대를 거절해서 지영이 엄마가 내게 몹시 화가 났다는 이야기도 했다. 할머니가 스스로 구경거리가 되고 있대요. 나는 아무것도 만들고 있지 않아. 나는 그저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야. 엄마한테 그래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날 막을 순 없지만 태워주진 않겠다고 했어요. 걸어왔니? 아니요, 할아버지 자전거 빌렸어요.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여기까지 오긴 했네요. 그 말에 나는 미소가 지어졌다. 영철이 그걸 좋아했을 텐데. 발코니에 잠가둬. 내가 말했다. 우리 같이 고쳐보자.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정말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창밖의 가로수 뒤로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 집이 그립지 않았다. 현수의 침묵이나 지영의 곁눈질 미소도 그립지 않았다. 어쩌면 다음번엔 그들이 널 봐줄 거야 라고 속삭이던 내 옛날 모습도 그립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보았고 나는 존재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집이 팔렸다.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해서 호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제안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조용한 곳과 역사가 있는 집을 찾는 자녀가 이제 없는 나이 든 부부예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은 둘 다 찾은 셈이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집 상태를 최종 확인하러도 가지 않았다. 나는 매각을 위해 최 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주었고 서명해야 할 것에 서명하고 놓아주었다. 그가 거래가 종결되었을 때 전화했다.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고 내 아파트 한가운데 섰다. 넓지는 않았지만 모든 곳이 내 것이었다. 나는 보호소 기부를 위한 새 은행 계좌를 열었다. 유언장에 넣지 않았다. 나는 지금 기부했다. 나는 직접 걸어가서 시설장에게 수표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신발도 없이 떠나는 여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액수를 보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내 울음은 끝났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다. 이건 의도였다. 그날 밤 나는 수프를 끓였다. 누군가를 위해서도 특별한 날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버터에 부드럽게 익어가는 대파가 좋아서였다. 라디오가 배경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광고도 없이 그저 박수를 요구하지 않는 색소폰과 부드러운 리듬이 있는 재즈 방송국이었다. 나는 가운을 입은 채 스토브 옆에 서서 수프를 먹었다. 식탁 보도, 설명도 없이 그저 채워진 허기. 8시 30분쯤 인터폰이 울렸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 내가 받았을 때 루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올라가도 돼요? 물론이지. 그녀는 신발 상자를 들고 있었고 소매를 손등까지 끌어내린 오버사이즈 스웨트 셔츠를 입고 있었다. 상자에 뭐가 들었니? 집에 두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된 물건들이요. 그녀가 말했다.
안에는 공책 한 권, 휴대폰 충전기, 지영의 취향이 아닌 목걸이, 그리고 그녀가 5살 때 동물원에서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콜릿이 묻어 있었다. 난 그날을 잊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니었다. 나 어른 되면 저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으며 말했다. 어른들이란겨? 내 말은? 그러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말했다. 너는 선택할 수 있어. 그들이 날 미워하더라도. 특히 그럴 때요. 그녀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끔은. 하지만 더 나은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 그들이 가식을 멈출 수 있는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아직도 화났어요? 아니, 난 끝났어. 루비는 거의 10시까지 머물렀다. 우리는 현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 나도 하지 않았다. 어떤 실들은 묶을 필요가 없는 법이다.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전보다 훨씬 더 꽉 나를 안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우유를 사러 동네 편의점에 걸어갔다. 계산대 뒤에 남자가 내가 이미 단골이라도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호두빵 사 가시는 할머니시죠? 그가 말했다. 자전거 타는 학생이 할머니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나는 그저 그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 한 부를 사서 발코니에서 발을 몸 아래로 집어넣고 읽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다. 고지서는 여전히 날아왔다. 하지만 내 가슴 속의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평온했다. 그 주 후반에 편지 한 통이 왔다. 반송 주소는 없었지만 현수의 필체였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엄마,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되돌릴 수 없는 말들을 했어요. 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내버려 뒀어요. 내가 막았어야 했어요. 엄마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남자가 되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을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루비가 매일 엄마 얘기를 해요. 애가 달라졌어요. 더 용감해졌고요. 그건 엄마한테서 나온 거예요. 미안해요. 언젠가 내가 노력할 기회를 주시길 바래요.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용서도 거절도 아니었다. 그저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했었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는다. 두렵지도 않다. 나는 창가에서 기다리지 않고 현관을 지켜보지도 않는다. 나는 다른 누군가의 식탁에 앉은 잊힌 손님이 아니다. 나는 나만의 식탁을 차리고 있다. 내가 73세가 되던 날 나는 알람 없이 잠에서 깼다. 풍선도 없었고 1년에 한 번 나를 기억하는 친척들의 깜짝 축하 문자도 없었다. 브런치 예약도 현관에 놓인 선물 가방도 없었다. 그저 깨끗한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이제 온전히 내게만 속한 삶의 부드러운 숨결뿐이었다. 나는 팬케이크를 2장 구웠다. 꿀과 얇게 썬 배를 곁들여 먹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작은 아파트 한가운데 의자 위에 받쳐둔 영철의 사진과 함께 앉아 말했다. 우리 여기까지 왔네요. 그렇죠? 정우의 루비가 왔다. 그녀는 튤립을 가져왔다. 꽃집의 종이 포장지에 아직 쌓여있는 붉은 튤립이었다. 할머니는 생일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래서 어른들처럼 꽃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카드가 들어 있었다. 그린 것이 아니라 색칠한 카드였다. 앞면에는 단순한 이미지가 있었다. 현관에 2개의 의자.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팔걸이에 찻잔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차와 토스트를 먹으며 그녀의 기말고사 여름 동안 보호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 그리고 집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학교에서 시작하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다. 네가 그것을 진실한 무언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내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이젠 그게 제가 이름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떠나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 달라 보여요. 나도 다르게 느껴진단다.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마치 재고 조사를 하듯이 나를 훑어보았다. 움찔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15년 동안 읽으려고 했던 책을 들고 발코니에 앉았다. 나는 새 챕터를 읽고는 책을 내려놓았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끝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주택 분쟁 중인 노년 여성들을 위한 법률 기금에 기부금을 우편으로 보냈다. 쪽지는 넣지 않았다. 그저 수표와 신탁의 이름만 적었다. 마치 올바른 손에 조용히 놓인 돌처럼. 나는 또한 작은 토분, 화분에 바지를 심었다. 처음 며칠은 조금 시들었다가 이내에 기운을 차리고 마치 살기로 결심이라도 한 듯 부엌 창문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어느 날 아침 현수에게서 카톡이 왔다. 생신 축하드려요. 며칠이에요, 엄마. 카드는 안 보냈어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과에 답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그저 한때 해악이 무시되었던 그 자리에 조용히 내려앉을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날 저녁 나는 영희 씨와 순자 씨를 초대했다. 정숙 씨는 오지 못했다. 감기에 걸렸지만 신문에서 찢어낸 십자말풀이와 함께 쪽지를 보냈다. 실버번 세로 문제가 당신 생각나게 하네요. 정답은 다치, 앵커이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무릎과 정치 그리고 임대 사무실의 테레사가 복도에서 새 관찰을 시작한 것에 대해 웃었다. 그들은 체리파이와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가져왔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잠시 문간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떠나는 발소리나 돌아오는 침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올바른 종류의 소음으로 다시 채워진 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그들은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다. 이제 나는 대답할 수 있다. 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내 식탁을 스스로 차리기 위해, 그리고 깨끗한 손으로 노크하는 이들을 위해 문을 딱 그만큼만 열어두기 위해.